아니 내란이 장난이에요? 지금 이 뉴스 퍼지니까 지금 민주당 측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금 모든 메신저에서 너무 약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내란이 장난이야? 네. 야 사형 무기징역이 지금 부족할 판에. 아니, 이게 지금 보면 이론상으로는 한덕수한테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고 그렇죠. 네. 이론상 최저를 하면 얼마까지 깎이냐면은 1년 3개월까지. 이론상으로.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그냥 딱 중간 한 거예요 이거.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이 한덕수 이야기부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는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승원입니다. 굉장히 좀 충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굉장히 그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첫 구형.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이제 첫 구형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정말 역사적인 날인데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에 대해서 15년을 구형했다는데 판사 출신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원래 방조로 기소할 때부터 좀 껄쩍지근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란 특검이 방조만 했죠. 예, 방조로 기소할 때부터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징역 5년 이상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진광 부장판사가 딱 재판을 하면서 아니 이거는 방조가 아니라 중요 임무 종사자 아니냐. 그렇습니다. 공장 변경 검토해라. 그래갖고 이제 바꾼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무기나 아니면 20년 정도는 구형할 줄 알았는데 15년 구형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 내란이 약간 그 범죄단체 조폭처럼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맨이가 윤석열이고 그다음 김용현이고 한덕수가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덕수가 15년이면 그럼 김용현은 뭐 20년이나 아니면 무기징역.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윤석열을 사형구형 안 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까지 좀 듭니다. 야, 15년을 너무 낮춰버렸어요. 예, 넘버 3를 너무 무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거짓말을 우리가 지금 재판 과정에서 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렇죠. 아니 일단은 그 한덕수의 내란 방조는 뭐 너무 명확합니다. 뭐 CCTV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죠. 자 그러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입증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것도 제 관점에서는 100% 됐습니다. 당시 총리로서 계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거든요. 그렇죠. 국무회의 정족수가 미달될까봐 그것을 한덕수가 다 꾸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반대할 사람은 빼고 찬성한 사람들만 할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송미령 장관한테 처음으로 독촉까지 했습니다. 빨리 오라고. 그 외형을 완벽하게 맞춘 한덕수 중요 임무 종사 행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강희구가 작성한 계엄 사후 선포문에 서명까지도 서명하고 뭐 그거 뭐 증거 인멸하고 한 것도 있는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행위를 했느냐? 했잖아. 했습니다. 했고 범죄 후에 정황도 구형에 참작을 많이 하는데 한덕수는 사실 권한대행으로 내란 범죄를 감춰주려고 했죠. 옹호를 했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이제 플레이어로 뛰어서 대선 후보가 돼갖고 이 내란 범죄를 완전히 그러니까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과 함께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을 거의 안 하잖아요. 위증 하나 인정했나요? 그것도 그냥 확실한 증거가 나오니까. 네. 그렇게 반성의 여지가 전혀 한덕수는 없는데. 딱 하나 인정했습니다. 딱 하나. 헌재에서 위증했다. 네, 요거 네. 딱 하나 인정했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죠. 없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거의 제가 볼 때 최저형을 갖다가 구형한 것 같은데요. 1심에서. 아쉽습니다. 야. 굉장히 아쉽습니다. 잠깐 한덕수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냥 뭐 영상 그 법정에서의 영상 정도 다시 한번 좀 저희가 꾸려봤는데 짧게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건 뭐 내란 방조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예. 자 지금 오류가 났어요. 네, 다시 갑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시 지금 지금 중요합니다. 소리만 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네. 네. 야, 뻔뻔한 모습을 우리가 CCTV로 다 확인을 했는데. 자 한덕수 문건까지 들고 나오고 네. 여유 있잖아요. 이거 뭐 방조는 100%입니다. 이거는 네. 뭐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고요. 자 이상민. 이거는 방조가 아니잖아. 지금부터는 수행을 하는 거잖아. 네. 지시를 받고 나와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16분간 대화를 합니다. 서로 계엄 문건을 갖고 서로가 협의를 합니다. 윤석열이 대적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TV에서 지금 군병력들이 투입되는 걸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김영현한테 전화해서 확인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난 40몇 년 동안 없었고.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 그랬습니까? 비상겸을 하기 전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건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국무회의의 뭐 성격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식 같은 게 있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근데 조은석 특검은 구형 15년. 선회를 하자면 자꾸 저는 선회를 하는 습관이 있어갖고 굉장히 좀 그런데 이제 한덕수가 76세 아닙니까? 네. 예, 나이가 많으니까 15년 구형하면 근데 거의 뭐 90대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사실상 그런 고려를 그렇죠. 한 거 아니냐라고 그냥 선회를 하고 싶은데 사실상의 그다음에 이제 무기징역이다. 예, 저희가 이제 내란 범죄는 사실 이제 국회 동의 없이는 사면도 못하게 네. 저희가 지금 법을 발의를 해서 그럼 반드시 해야 될 것 예, 같고요. 통과를 시킬 테니까 네. 15년만 살려도 90세까지니까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내란 특검에서 혹시 아니, 근데 생각했다면 나이 참작. 이게 보면은 검찰이 항상 요즘 잘하는 게 뻥구형이라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검찰이 10년 구형했다. 그럼 법원에서는 한 5년 네, 밑으로 맞아요. 선고하고 네. 거의 한 두세 배 이상 뻥튀기 시켜서 구형한다 그래가지고 뻥구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뻥구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뻥구형 가려면 한덕수한테도 막 사형 무기징역 이 정도는 구형해야 이제 뻥구형인 거죠. 이게. 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상당히 그럼 갑자기 이례적으로 그걸 정밀구형이라고 저 하는데 내란 국무회의 네. 말고도 한덕수는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윤석열 탄핵까지도 지금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저는 15년형 아니 이게 구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네. 자체가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란 관련해서 첫 구형입니다. 맞아요. 그거를 특검이 모를까요? 너무 잘 알겠죠. 그렇죠. 근데 15년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시그널이고 이거는 매우 심각하게 비판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은 구형이 사실 실제적으로 몇 년 받았다 선고로 착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시지만 30% 가석방만 받는다고 하면 거의 한 4.5년 거의 10년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중요 임무 종사자에게 15년을 구형을 한다? 이거 참 참담합니다 진짜. 15년 만약에 네. 이게 선고가 15년이다라고 나왔다고 하면은 뭐 그나마 그럴 수 있다. 예, 뭐 그나마 그렇게 뭐, 생각을 해요. 네. 그런다면 그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구형은 최소한 그거보다 훨씬 높게 해야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만약에 지금 15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더 올려서 무기까지 가기는 실질적으로는 어렵나요? 재판부. 아니 뭐 사실은 이제 요즘 중요 사건일수록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무시하고 그냥 이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진관 재판장이라면 또 더욱이 또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구애되지 않고 선고를 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그거는 뭐 재량이라는 거군요. 아니, 전혀 구속되는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저는 그냥 걱정되는 선고만 게 하는 거죠. 특검이 구형을 이렇게 약하게 해버리면 국민의힘에서 또 이렇게 들고 일어날 거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너희들이 임명한 그 특검도 15년밖에 안 했다라고 하면서 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힘이 너무 빠진다 그러네. 진짜. 이 중요 임무 종사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거 참 이거 너무 힘 빠지네. 그동안 방송 자체를 한덕수가 무기 아니면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말 오래 다뤘었는데 네. 구형 자체를 15년을 한다는 거는. 아니 근데 그 동안에 보면은 그 내란 특검이 그 상복 입고 나오고 그렇죠. 그 재판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직위원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너무 매갈이 없고 맞아요. 그랬거든요. 아 진짜 화가 날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매갈이 없이 대응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봤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이번에 이걸로 다 표출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방조로 기소한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내란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사들이 그게 난리를 치는데도 네. 특검이 정말 무기력하게 아무 소리 못 한다든가 물론 그 책임은 재판장인 직위원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특검도 내가 검사인데 어떻게 법정에서 그렇죠. 검사를 이렇게 모욕하고 그다음에 공격할 수 있느냐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되게 그 소극적으로 네. 도망치듯이 막 하는 것도 좀 봤고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의욕이 없다, 네. 사명감이 없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 이 구형도 사실은 너무 약하다. 그 이 큰 범죄의 넘버 3인데 네. 넘버 3를 15년 해버리면 그 위에 넘버 1, 넘버 2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밑은 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더 낮아지겠죠. 예.
그럼 이게 이제 군사법원에서 이제 직접 수행했던 뭐 여인영이라든가 박한수라든가 문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아래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확실하게 여기서 메시지를 잘 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최소한 아마 여인영이나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덕수보다 미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로 뭐 국회를 봉쇄하거나 아니면 출동하거나 누군가를 체포하고 잡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는 이 사람들 지위는 한덕수보다 낮지만 가담 정도는 그 비교할 수 없이 높다라고 해서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구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덕수 구형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고 뭐 혹시 뭐 나오는 소식 있으면 중간중간에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기현 변호사님도 계속 앉아 계세요.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요. 네, 앉아 계세요.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렇게 필요합니다. 또 이러다가 이제 기어서 나가야 돼. 네. 혼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사법부 이야기 잠깐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이가 김용현의 변호인 권우현, 이하상 변호사를 고발을 했네요. 항상 그 아주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엉망진창이 돼야 그때서야 천대엽이 좀 나섭니다. 네, 고발했죠. 네,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고요. 법적 대응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법적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그 김용현 변호인 2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고발을 했고요. 네. 감치 명령 받은 지 6일 만에 참 너무나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늦게 지금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도 좀 나선 게 있던데요. 네, 대한변협 등에 통보를 했습니다. 두 변호사들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발생을 했다고 일단 통보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는 감치 명령을 재집행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 두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감치 명령이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이진관 판사를 형사 고발을 하고요.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감치 명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뭐 거죠.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변협 차원에서도 아까 뒤늦게 이제 입장 나온 게 이 두 변호사 조사위에 직권 회부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왔더라고요. 변협에서도. 네.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천대엽이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천대엽이가 이번에 그 고발하면서 고발의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그 보면은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라는 거거든. 네. 그 지기현이가 만든 거야. 지기현이가. 그러네. 지기현이 방치했잖아. 그래서 만든 거야. 지기현이도 같은 이유로 고발해. 그리고 천대엽 씨. 천대엽도 같은 이유로 고발해. 스스로를. 아니 진짜 이거 방치해서 이런 일 발생한 거잖아.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건 지기현 재판장이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네, 사실 사실은 그걸 그렇죠. 안 하고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까지 고발을 하게 만들었다. 내가 안 해가지고 나의 상사의 상사가 대신 나서서 고발했어요. 네. 그럼 그 상사 입장에서는 이 직원이 어떻게 보이겠어? 미워 보이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내가 움직이게 만들어? 그럼 당연히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안 하고 있어. 네. 지금 이 이하상 변호사나 권우현 변호사 2명이 제가 이제 법원 쪽에 알아보니까 네네. 이하상 변호사가 이제 그 옛날 이름이 이명규인데 네. 목소리는 컸어도 법정에서 지금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다는 거봐. 옛날에. 옛날에 그 목소리는 크고 지기현이 그랬어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기현이 키운 괴물 아니냐. 거 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판사들이 법정에서 그렇게 막 떠들고 또 검사나 또 증인들 모욕하고 또 판사한테 막 반말 비슷하게 하고 이걸 가만히 두니까 그렇습니다. 얘가 점점 괴물이 된 거 아니냐. 그렇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최욱 앵커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기현이 키운 괴물 그 어떻게 결자 해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기현이 물러나든가 네. 아니면 천대엽이 그 부분도 사과를 하든가 그렇습니다. 해야죠. 네. 그것도 뒤늦게 고발을 하면서 겨우 하는 말이 그 뭐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네. 미치. 그건 지기현 부장이 지금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를 본인이 지금 국민들한테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그 말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진관 판사가 이 감치 관련해 가지고 제도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네. 아유 진작에 좀 할 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부 신원 정보가 누락이 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가 있습니다. 요것 등을 통해서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그렇지. 없어도 요 정도만으로도 네. 감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정성 호랑이님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예. 현행범이니까. 현행범 그렇죠. 효능감 생기잖아. 이제 그렇죠. 잘못된 거 딱딱딱딱 이렇게 바꿔나가는 세상. 그렇죠. 정성 호랑이 장관님. 호랑이. 예. 빨리. 참,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신원 확인 안 됐다고 감치가 안 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진관 판사는 그래도 뭐 같은 국가기관끼리 내가 다투는 모습 보일 수 없지 않느냐. 상당히 어른스러워. 맞아요. 이진관 판사. 현명한 것 같아요. 현명하고 어른스럽고 네, 네. 합리적입니다. 감치 재판할 때 이제 구속 같은 걸 시키면 그 교도관이 인수인계를 하거든요. 교도관이 이제 그 구속된 피고인들 대기하는 장소로 들고 가서 교도관이 그 교도소 버스를 태워갖고 그대로 싣고 가는데 무슨 거기에 또 주민번호를 넣어라. 맞아. 그런 절차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장애들 들고 온 사람들이 들고 온 변호사들, 그 감치자들 아닙니까? 네. 말이 안 되는 뭐 차차로 일이죠. 운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모든 문제는 사법부가 자초한 겁니다. 네. 사법부가. 자정 능력 저는 아예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이 사법부 개혁 조금씩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이대의 사조직처럼 활용이 되어 왔던 법원 행정처. 천대엽이 있는 그 법원 행정처. 이게 얼마나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했습니까? 네. 이거 이제 없앤답니다. 오. 요거 없애고 네.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겠답니다. 자, 그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짧게 한번 좀 보여줄까요? 자,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겸임하거나 아니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또 위원장을 좀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장 지명 법관 1명, 그리고 전국 법원장 회의 추천 법관 1명, 법원 공무원 노조 뭐 추천이라든가 이런 비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비변호사 이런 쪽에서 1명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보면 13명인데 네, 13명. 뭐 대한변호사 협회장 추천도 1명이 있고요. 대한변호 그 변협을 그 왜 넣었어 그거? 저도 불만이에요. 이렇게 대응하는 거. 변협이 또 들어가. 그리고 뭐 법학 교수 쪽에서 2명 추천하고 네. 그다음에 각 지방 변호사 회장, 뭐 과반수 추천 변호사 2명 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좀 다양하게 추천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예, 제가 봤을 때 대한변협은 좀 빼도 되지 않을까. 민변도 네. 있지 않아요? 민변도 있죠 당연히. 네. 근데 민변은 항상 여기서 배제가 됩니다. 자, 여기 그 TF에 우리 김승원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그래요. 대한변협에 있었어야죠. 대한변협 고민이 많았는데요. 일단 회장 추천은 아니고요.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거기서 어떤 투표를 통해서 네. 한 명을 갖다가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회장 추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좀 이게 우회적으로. 여기 올 때마다 그냥 가슴이 철렁거리고. 미리 말하면 전기누설되니. 의원님 그러면 이번에 그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 좀 첨언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게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겁니다. 2017년도 박근혜 때 사법농단,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 치하의 법원행정처를 그때 폐지한다고 했었는데 네. 그걸 못하니 또 조희대 사법부가 이런 12.3 불법계엄에 동조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성적 고려에서 이번에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네. 그 위원을 13명으로 늘려서 합의제 기구를 만들자. 독재자 조희대를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렇죠. 하자.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 소장이 추천하는 1인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판사 회의에서 추천하는 또 그 네, 후보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법원 공무원이 한 15,000명 되는데 거기서 추천하는 또 위원도 1명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라든가 그렇게 되는데 이런 또 이제 인권이라든가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건 이 합의부 기구이기 때문에 법원 전체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협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진행됨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라든지 우려되는 지점은 없습니까? 역시 보수 언론이 똘똘 뭉쳐서 네. 사법부의 독립을 흔든다든가 뭐 그렇겠죠. 네, 이런 언론 플레이 사법 행정권을 침해한다. 요 논리로 치고 들어오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좀 방어가 가능할까요? 지금 예컨대
비교법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판사를 이제 그 선출직으로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나라도 있고 또 유럽 중에는 법무부 장관이 또 임명하도록 하는 나라들도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사법부만에 의한 사법부를 위한 이런 법원행정처 같은 조직은 없다. 네. 비교법적으로 따져봐라. 뭐 이런 등등의 논리를 좀 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12월 3일 날 특히 이제 조희대 법원행정처가 이 불법 계엄에 동조하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그렇죠. 내란 특검 수사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네. 국민적인 여론도 네. 상당히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힘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내란 특검에서 좀 힘을 내야 됩니다. 그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다 위헌이라고 지금 보수 언론이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네네, 맞아요. 하는데요. 네. 한마디만 받아쳐드리면 네. 헌법 101조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요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인사 예산 이것도 사법 행정권이니까 사법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관들만 행사해야 돼. 한데 왜 법관이 아닌 애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위헌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대법관 추천할 때요. 네. 대법관은 헌법에 대법원장이 제청해갖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는 걸 더 가지고 아 그러네. 거기서 추천을 하면은 그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 근데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판사 3명인가밖에 없어요. 10몇 명 중에 다 왜 그것도 다 위헌이에요?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네. 좋았다. 네. 그거 앉아 있으니까 좋잖아 지금. 지금 위기 국면에 서로 한 힘을 합쳐야지. 아 좋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직접 맡는다는 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란인데요. 예. 일단은 저희는 그 위원들 중에서 비법관 위원들 중에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의 추천으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제도를 설계를 했는데 하도 이제 보수 언론이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 대법원장도 위원장직을 맡을 그런 이안을 갖다가 넣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국민의 어떤 여론에 좀 수렴을 해야 될 수렴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좀 바쁘시겠지만 이 검찰 이슈 하나만 좀 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네네네. 아 굉장히 끙끙 앓으시네. 검찰 이슈 짧게. 네 진짜 짧게. 알겠죠? 정의기현. 정의기현 TV 구독 안 할 거야? 최욱 형님. 네. 짧게 갑니다. 짧게. 네. 검사들은 외부에서 수사에 대해 살짝만 이야기해도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 부르스를 치죠. 그렇죠. 그런데 김건희가 수사에 개입하고 김건희가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또 봐줄만 한가 봅니다. 김건희 맞춤형 검찰 인사에 정황이 있었죠. 예전에도 한번 저희가 다룬 바 있는데 잠깐 한번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2024년 5월 2일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그 명품백,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팀 구성을 지시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틀 뒤인 4일에 5월 4일에 윤석열하고 박성재가 통화를 하고요. 네. 또 5월 12일에 윤석열하고 박성재가 4차례 통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1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 고위 인사를 단행을 합니다. 싹 바뀝니다. 이원석의 그 손발을 다 잘라버리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5월 14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네. 7조 동안 침묵하는 네. 소극적 저항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이 담긴 내용 그 찌라시가 당시에 돌았었나 봅니다. 내란 특검이 이제 2024년 5월 15일 김건희하고 박성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복원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김건희가 그 찌라시를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소개해 주시죠. 찌라시 내용이 재밌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으니까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건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 이 지라시를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네. 보냅니다. 요까지 저희가 예전에 한번 전달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 보내지 않았을 거다. 다른 텔레그램 내용이 궁금하다. 요런 얘기까지 하고 요거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네. 다른 텔레그램 내용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김건희는 자신과 관련한 수사를 그냥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지시를 해버립니다. 한번 좀 볼까요?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와,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죠? 와, 이건 뭐 진짜 직접 수사지. 내 거는 빼고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빠르게 가고 이 최악의
수사 지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여사라는 그 존칭을 썼을까 이런 의문은 좀 듭니다. 이 진짜 무슨 그 후궁 암투물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것 같아요. 아, 레전드입니다. 황후가 이제 막 다른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네. 사약을 보내라. 그래서 막 그런데 저 박성재가 김건희하고 텔레그램 나눈 바로 다음 날 5월 16일에 기자가 박성재한테 물어봐요. 이번에 그 검찰 인사 그거 뭐 대통령실에서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소문이 있던데라고 물어봐. 거기에 대해서 박성재가 발끈하거든요. 네. 그거 지금 보면 웃깁니다. 그거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그런 의혹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장관 무시한 거죠. 왜냐? 김건희 지시인데 왜 대통령 지시라고 하냐? 대통령 지시. 김건희가 더 위다. 난 더 위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처럼 저에게는 이제 좀 들립니다. 정말 김건희가 V0인 게 진짜. 맞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갔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은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김건희가 앉아서 다 얘기를 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윤석열은 뭐 계란말이 하고 있고 김치찌개네. 똑같지 않습니까? 나라 운영도 V0가 하고 V1을 시키는 대로 오빠 나가서 빨리 외국 정상이랑 얘기 좀 해봐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김건희 디올백이라든가 수사를 하려고 했던 송경호를 날리지 않습니까? 네. 날리고 나서 전주지검장 이창수를 거기다가 올려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창수가 이제 사실은 윤석열의 대변인 일도 했었고 네. 그런 새로운 찐윤이었는데 바로 3개월 만에 그 우리 최재형 목사님 디올백 네. 그거 무혐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월 달에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무혐의하고 무혐의. 반면에 전주지검에는 박영진이라고 또 찐윤 검사를 보내서 정말로 요 말 그대로 김정수 여사에 대한 그 뭐죠? 파리 샤넬 옷 사건이랑 타지마할인가 인도 방문 사건 모두 총리. 그거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이고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엄청 세게 들어갑니다. 그 사위 관련해 가지고 예, 전사위. 전위원가에 네. 그 엄청 세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좀 난리가 났었죠. 네. 얼마나 김건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검찰의 수뇌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그렇습니다.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수사가 그냥 착착 그냥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박성재가 검찰로부터 명태균 관련 수사 보고도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받을 때 박성재하고 김건희가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보고를 김건희와 박성재가 서로 교감했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내란 특검은 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를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열심히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건희의 휴대전화 관련 뭐 증거가 더 필요해가지고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또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네네. 자료를 받기 자료를 위해. 협조받기 위해서.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오디션을 받는 마음으로 제가 작품 하나 써왔거든요. 제 작품 한번 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제 작품. 자, 다시 한번 그 1년의 과정, 방금 그 5월 14일까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쫙 됐죠, 1년의 과정. 네. 김건희는 2024년 5월 15일에 박성재랑 마무리성 텔레그램 주고받는 듯한 모습 봤죠. 네네. 김건희는 5월 15일까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의심을 합니다. 자, 왜냐? 당시에 김건희는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공개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그 텔레그램을 딱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5월 16일 김건희는 153일 만에 공개 행보를 시작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캄보디아와 관련된 행사입니다. 캄보디아 총리 부부를 만나요. 그게 다음 날이구나.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게 김건희에겐 너무 중요했던 거야. 이날 뭐 했냐? 이날 뭐 했는지가 중요하잖아. 네. 이날 뭐 했냐? 캄보디아 대외 경제 협력 기금 2배로 뻥튀기 한 날이야. 이날이 이날이 이날 저의 눈에 확 들어오는 사진 한 장이 또 있었거든요. 자,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저 사람이 통역관입니다. 아. 네. 그런데 저 사람이 윤석열이 퇴임한 이후에도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근무를 한 그렇죠. 사람입니다. 맞아요. 캄보디아. 이 날이 김건희에겐 너무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5월 15일 사법 리스크가 마무리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든 캄보디아 제 작품 어땠습니까? 저도 캄보디아 열심히 팠던 의원으로서 100% 공감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캄보디아에 우리나라가 보낸 예산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4천억 원. 근데 그 4천억 원을 갖다가 분명히 다 순수하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뒷돈을 받았을 것이다. 그 네. 의심을 하고 있고 지금 파고 있고 또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 은행을 하나 인수해서 인수했죠. 네. 네, 그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통로 길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네. 오, 서프라이즈인데. 이거를 너무 놀랐습니다. 바로 내란 특검에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내. 이거 무조건 보냅니다. 저희 교장 선생님이었잖아요. 법무연 수원 때. 아, 누가요? 조은석 특검. 조은석이 왜 그랬어? 왜 15년? 왜 15년이에요? 조은석이 잘 만났다. 네. 왜 왜 15년밖에 이래, 구형 안 지금. 했어? 제가 그것도 같이 네. 보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이상하네. 김건희에겐 캄보디아가 매우 중요한 나라야. 저수지였네. 근데 딱 다음 날 나와. 그냥 나올 수는 없어. 근데 그렇죠. 사법 리스크가 너무 세게 걸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135일 만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딱 경제협력기금 2배 뻥튀기 해버립니다. 아니 그리고 2024년도에 실제로 우리나라 돈이 캄보디아로 실제로 많이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계획 짜놓은 거랑 돈이 나가는 거랑은 좀 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한 10년 전에 5년 전에 한 것도 돈이 안 나가고 있다가 2024년도에 1, 2년 만에 짠 그 ODA 프로그램의 돈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 2천억 정도 될 겁니다. 아, 근데 그거에 반만 돌려받아도 1,000억이잖아요. 네. 반띵만 해도. 이 의원님, 요거는 놀랍습니다. 조금 관심 있게 좀 그러면 봐주셔야 될것 무리하게 검찰 지휘부 라인을 날린 것도 돈 요 일정 때문에? 맞추려고. 이 일정이 중요한 거야. 이 일정은 반드시 나가줘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명태균 수사 보고서가 김건희한테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보면은 해당 수사 보고서 중에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의 수사 보고서는 굉장히 특이해요. 보통은 검사나 수사가 한 명만 도장을 찍거든요. 이름 쓰고 수사 보고서에. 근데 해당 수사 보고서는요. 검사 7명이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뭐야, 같이 책임을 지자. 이건 뭐냐면 외압이에요. 외압. 위에서 이걸 수사 못하게 하고 뭔가 자꾸 외압이 들어오니까 평검사들이 이건 못 참겠다. 야, 다 도장 찍어요. 일로 와, 이름 사인해. 라고 하고 들이받아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러니까 김건희 수사해야지요. 라고. 그런 것까지 아마 김건희한테 다 간 거 아닌가. 어쨌건 뭐 저 자꾸 있으라 그래갖고 내가 있으면서 이거 이번에 이제 보이나 이거? 이거 정의기현 TV. 제가 여기다 막 이렇게 썼어요. 이제 보이나? 정의기현 TV. 저희 경기도당 TV도 경기도당 TV, 김승환 TV, 뭐, 정의기현 네. TV. 우리 고맙습니다. 경기도당 선대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요? 두 분이 또 정의규현. 한통속이에요, 두 분. 지난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캄보디아 건 두 분 다 워낙 우리 김승원 의원님은 캄보디아 건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많이 꽂혀 팠던 분이거든요. 있습니다. 꽂혀 네, 있거든요. 네, 이거 네, 네. 큽니다. 크네요. 돈으로 보면. 네. 사실은 뭐 김건희가 캄보디아 총리부 만난 게 국위서장 때문에 만났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이거겠죠. 이거. 그렇겠죠. 그러네. 네. 진짜 이상하네요. 이상하지 않아. 네. 정말 우리 국민 혈세를 가지고 장난친 건 끝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개인적인 매간 매직이나 금품 수수는 그러다 치더라도 이 양평 고속도로라든가 이렇게 우리 국세를 가지고 장난친 거는 끝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53일 만에 기어 나오는데 갑자기 그게 캄보디아 건이야. 오. 하필. 야, 이날 2배로 중요했겠네요. 네. 그리고 그 통역하던 녀석이 캄보디아로 가서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 있다니까. 거기서 그, 뒷일이라든가 실무일을 보게끔. 그렇습니다. 그 대사관이 그 통역관이 처음에 그 임명될 때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굉장히 전격적인, 굉장히 이례적인 발탁이라는 보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 맞아요, 통역관의 맞아요. 네, 이력이나 경력이 되게 짧아.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보도들이 많더라고. 맞아요. 갈 사람이 아닌데 그런 보도를 봤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뭐 더 나가서 그 경찰청에 외사청 없앤 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지. 다 같은 맥락 속에서 네. 이루어진 그 조직 개편이다, 계약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굉장한 추리. 예. 저 대단하십니다. 오늘 오디션 이건 몇 점입니까? 100점. 100점.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슈퍼챗 누가 좀 싸주십시오. 굉장히 큰 일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